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이제 공학하고 공학자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적혀 있지만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있고요. 이제 재료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할 얘기는 앞으로의 세상이 특히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겠는데, 인류가 과연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죠.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서 그 세상을 이제 공학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은 좀 배웠을 텐데 사실은 공학은 별로 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공학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공학자들이 진로 탐색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공학자,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길을 택하면 어떤 일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뭐 아마 개학해서 바빠서 그런지 이 보고서를 미리 안 올린 학생들도 있는데, 올린 학생들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줬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이제 인류는 사실은 요즘뿐 아니라 항상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인류 문명이 명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룡이 거의 1억 년 정도 지구를 지배했지만 어느 날 사라졌어요. 맘모스라고 굉장히 큰 코끼리 한 종류죠. 엄청 강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인류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걱정의 근원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나 자원이나 식량이 부족해서 인류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환경이 나빠져서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 또는 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영화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데, 코로나보다 훨씬 독한 병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공룡의 멸망은 자연적인 것보다는 운석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많이 얘기되는데, 큰 운석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 운석이나 자연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걸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 에너지, 자원, 식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위에 있는 그래프, 여기 좀 커서 보이죠?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요 색깔들이 인류가 지난 1900년부터 2005년까지, 뭐 최근의 데이터는 없는데 이거보다 좀 늘어났는데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비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 색깔들은 뭐냐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일종의 식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우리 건물 짓는 건축 재료고요. 세 번째 있는 게 화석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란색이 광물 자원인데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별로 높아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사실 이쪽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이쪽 숫자를 보면 요것이 한 60 정도에 해당하는데, 60이 뭐냐면요, 600억 톤입니다. 600억 톤이면 굉장한 양이에요. 인류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9톤 정도. 여러분이 1년 동안 9톤이면 1톤이 1000kg이거든요. 그러니까 9000kg의 물질을 소비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9000kg. 상상도 안 가는 양인데요. 그게 이제 1900년에는 8입니다. 8이니까 이제 80 정도. 다시 말하면 100년 만에 무려 7배가, 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이게 과연 우리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증가의 큰 원인은 사실은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됐는데, 인구 증가보다도 훨씬 많아요. 인구는 4배 늘었는데, 이런 물질 사용량은 2배 늘었고, 특히 화석연료 이런 거 20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자원 소비란 게 뭐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왔던데, 이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서울의 모습인데요. 뭐 고층 건물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55년에 서울인데, 뭐 그때 한 3, 4층짜리 건물, 여기 보이는 게 남대문입니다. 지금 뭐 이주희 가면은 엄청나게 달라졌죠. 이게 이제 2000년인데, 이렇게 이제 서울의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요거보다 더 발전된 모습에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요.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이 온 나라도 속해 있고 그럴 텐데,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X축이, Y축이죠. 이 세로축이 1인당 자원 소비량입니다. 어떤 나라는 많고 어떤 나라는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일종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데, 요 그림하고 맞춰보면, 이 1900년에 그 서울 한국이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도 낮고, 그다음에 자원 소비량도 적었고, 그게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이 한 요 정도 모습이고, 지금이 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게 이제 한국은 여기 와 있고, 뭐 지금 여러분들 다양한 국가에서 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이제 우리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고, 어떤 나라는 좀 적은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을 평균 내면 이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요. 세계 평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좀 발전이 덜 된 나라들은 훨씬 적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원 소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원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면 어떻게 줄일 거냐가 사실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좋잖아요. 지하철도 잘 다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수돗물도 잘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원 소비가 적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수도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고, 전기도 없을 수 있고, 도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대로 인류가 문제없이 잘 살아가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전체가 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되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원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걸 고정시키자. 그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그룹에서 원치 않죠. 누구나 발전하고 싶죠. 그럼 그러지 말고 평균으로 선진국들을 줄여라.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고 나면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학이 굉장히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을 중시하면서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이 나라들이 더 줄일 거 아니고, 그러면 이 나라들이 유지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왔던 여러분 그 고국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이거를 깊이 다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그걸 공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인류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서 자원 소비를 줄이면 인류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쪽은 더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거를 줄이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원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지는 의문이 돼요. 자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뭐 지금 사실은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전쟁이 막 되고 뭐 끝나가는데, 그 전쟁이 있는 이유가 간단해요. 아프가니스탄에 자원이 많거든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쟁, 그다음 환경오염 문제도 크고. 근데 이제 불평등하죠. 근데 불평등하는 거는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넘어가겠고요. 바로 이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학하고 공학이란 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학교 다녔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웠으면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현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지금은 사실은 아직 철기 시대입니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철기 시대가 계속 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공학이
뭘 하는 건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방금 봤지만은 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문명이 확 발전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석기 시대였으면 지금쯤 인류는 다 잡아먹혔을지도 몰라요. 호랑이 같은 것들한테. 그런데 이제 청동기가 되면서 그걸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금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금속은 자연에 없어요. 석기는 자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속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금속을 만드는 게 이제 문명을 만드는 시작이었는데, 금속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금속은 사실은 자연에는 없지만 우리 땅을 딱 집어서 흙을 잡으면 흙이 금속하고 산소가 합쳐진 산화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산소를 떼어내면 금속이 얻어집니다. 철은 아마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철하고 산소가 만나 있는데 거기서 산소를 떼어내면 철이 돼요. 근데 요거는 뭐 반응은 떼어내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종이에 불 붙이면 따뜻하잖아요. 그만큼 열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철도 산소를 만나면 불이 붙어요. 뜨거워요. 근데 이제 다시 철로 돌아가려면 그 열을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화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값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건 안 일어나요. 열을 내보내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종이에다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불 붙어서 타버린 종이를 다시 종이로 타버린 재를 종이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건 뭐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게 방금 말했던 열이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피 하는 게 있어요. 이 단어는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얼마나 물체가 자유로운가를 보는 건데 이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조합이 돼서 그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금속을 만드는 반응은 이 방금 얘기했지만 엔탈피가 굉장히 플러스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원래는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요 뒤에 있는 T가 온도거든요. 그리고 델타 S라는 게 엔트로피인데 이 값의 조합에 의해서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설명은 좀 생략하고 요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방금 말한 델타 G인데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반응식을 내가 일부러 거꾸로 썼어요. 뭐냐면은 철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꾸로 만들어야 이제 금속이 얻어지는 건데 요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를 보면은 원래 요거는 이제 그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에서 쭉 요것 때문에 커져요. 커져서 어느 온도가 되면 이 값이 플러스가 돼 버리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반응은 요 G값이 마이너스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보다 아래쪽에서는 철이 산화하는데 이 온도보다 높은 쪽에서는 철이 얻어져요. 그래서 이제 금속을 만드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보고 싶으면 녹화해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히 얘기하면 온도를 올리면 금속이 얻어집니다.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TA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기원전에, 그러니까 기술이 없던 시절에 사용됐던 금속이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개만 보면 금, 구리, 주석, 구리하고 주석이 청동기를 만들었고 철기 시대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에 만들었는데 이 금속들이 일찍 만들어진 거일수록 이 TA가 낮아요. TA가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도를 높이면 돼요. 온도를 높이려면 불을 붙여야 되죠. 지구상에 불을 붙이는 방법은 수소하고 탄소를 태우는 건데 딴 거 없어요. 나무, 종이, 뭐 풀 이런 걸 태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열이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리를 1850도 이상을 올리면 되고 철을 3200도로 올리면 되는데 이 온도는 지금도 못 올리기 힘들어요. 1800도는 되는데 3200도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카본이 타는데, 탄소가 타는데,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안 되고 또 적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분이 이해는 다음에 하더라도 요 탄소나 CO가
바로 금속에 있는 산소를 잡아가요. 그러면서 금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탄소가 들어오면 반응 온도가 낮아져요.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약간 식인데 탄소가 들어오면 반응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리, 납, 주석 같은 것이 이 높은 온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탄소가 있으면 한 700도까지 올리면 금속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온도입니다. 왜 700도가 중요하냐면은 800도라는 온도는 인류가 저절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연이 산불이 나면 800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800도의 산불이 땅속에 있던 구리나 납이나 주석이나 철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인류가 불이 붙으면 저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티타늄, 알루미늄 같은 거는 흙을 집으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탄소가 있어도 너무나도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8세기까지, 지금부터 200년 전까지 인류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자, 그럼 이제 금속을 얻는 기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개의 식이 있으면 돼요. 금속이 탄소를 만나서, 그러니까 산화물이 탄소 만나서 금속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탄소가 산소 만나서 타는 거. 그런데 금속을 얻는 기술은 뭐냐? 이제 요 반응을 일으키는 게 기술이고 공학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탄소 및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고온을,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금속 산화물을 만나게 만들면 이제 금속이 얻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과 약간의 파란색 계열, 이 행동들을 하는 게 공학자의 일입니다. 탄소를 공급해 주고요.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래서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 그러니까 광석이에요. 광석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환원을 시키면 금속을 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철을 재련하는 것은 철광석하고 탄소하고 산소를 서로 접촉시키고 불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집트의 벽화에 나온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불을 붙이고 있어요. 요런 시기에 아마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이니까 노예들이었어요. 얼마나 위험해, 불 옆에서. 그러다가 이제 기원 전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와 철광석을 섞어서 넣고 불을 붙여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이 구조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빨간 것들이 바로 공학자들이 여기서부터 200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뭘 했냐? 자, 철광석, 탄소, 산소, 고온이라는 네 가지를 공학자가 했는데, 철광석이 이제 원래 바위 같은 광석은, 근데 그거를 이제 덩어리를 쓰다가 덩어리가 다 없어져 가지고 가루가 나오거든요. 가루를 뭉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결 공장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탄소는 원래 나무를 썼어요. 근데 나무로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말로 숯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목탄이라고 나무를 이렇게 산소를 주지 않고 막 가열을 해주면 나무가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럼 걔가 탄소 덩어리가 돼요. 그럼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탄을 만들면서 사실은 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쓰기 시작했고, 코크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탄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코크스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람을 쓰다가 아까 봤죠. 사람들이 앉아갖고 막 입으로 불고 있는 거. 인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부족하니까 풍차나 수차를 이용해서 이제 자연력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송풍기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 송풍기가, 여러분 아마 배운 사람은 들었을 텐데, 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인데, 이 증기기관이 그 바람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가 되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결국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불 붙이는 연료를 바꿔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에서 목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람을 세게 불어넣어서 철을 만들다가 석탄으로 바꾸고 콕스로 바꾸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구리를 만들려면 한 1000도, 그 다음에 철을 만들려면 1300도에서 150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열이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보온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철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기원전 2500년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요 발전이 2000년이 걸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세 시대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벽돌로 노가 만들어졌는데 이 안쪽은 얘랑 똑같아요. 한 층은 숯, 한 층은 철광석 이렇게 끈끈이 쌓고 아래서 불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업혁명 시기에 여기 있는 게 아까 말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에요. 이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용광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1700년. 그러니까 아까 그 기원전에 만든 거에 한 2000년 지나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요걸 만들면서 이제 용광로라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아까 증기기관 만들었고 그래서 철이 많이 생산되면서 기계가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요건 뭐 아까 중복되니까 제가 넘어가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 강철이라고 하는 철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9세기가 신철강 시대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철기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뭐 어쨌든 그건 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나누고 제가 나누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1년에 철 생산량이 15억 톤에서 지금 17억 톤까지 늘었습니다. 17억 톤이면 우리 인구가 한 70억 되니까 1인당 한 230kg 정도를 1년에 소비하는데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먹는 곡물의 양이 그렇게 안 됩니다. 1인당 기껏해야 150kg. 그러니까 철을 우리 밥이나 면이나 여러분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 문명을 만들어 온 거고요. 이게 어디 있냐? 여러분이 쓰는 모든 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에도 들어있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 지하철, 수도, 뭐 전기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문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의 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 철광석을 가져와서 뭉칩니다. 소결로라고 하는 거고요. 석탄을 가져와서 코크스라는 걸 만든 다음에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용광로에 들어가면 센 불이 나오는데 용광로 내부가 보시면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 빨간 게 이제 그 코크스고 그다음에 그 색깔이 옅은 게 철광석인데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고 아래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불을 붙이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는 거죠. 이게 용광로고요. 거기 이제 공기 불어넣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공화학은 이걸 만들어 하는데 이거를 지키는 과학은 이거 하나입니다. 화학식. 예. 그래서 Fe3O4가 탄소를 만나서 Fe와 CO2가 되는 이 과학식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었고요. 요 공장을 지금 요 그림 사진이 뭐냐면은 포항의 항공 사진이에요. 포항에 이제 그 옛날에 포항제철이고 요즘 포스코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두 번째로 큰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철강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이만큼의 면적이 바로 앞에 보였던 요 화학 반응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 설비들로 차 있습니다. 그럼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 네모난 게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이 포스코가 축구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항에 있는 축구팀은 스틸러스고 광양에도 이제 포스코 공장인데 거기서는 드래곤스라는 축구팀을 갖고 있는데 요게 지금 보여주는 요게 뭐냐면은 스틸러스의 축구장이에요. 그럼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죠. 이 축구장의 크기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화학식 하나를 구현해서 만든 것이고요. 여기 조그만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그냥 잘못된 점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렸던 바로 2000년 전에
요거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만들어졌던 그 용광로를 축소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렸어요. 요 그림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작은데 이것이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화학식은 요 식입니다. 요 식이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는데 2000년 동안에 공학자들이 한 일이 뭐냐? 요 조그맣던 장비를 이렇게 크게, 이 안에는 뭐 수십 개의 공장과 설비가 아주 섞여 있습니다. 해온 게 공학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학식 하나가 이렇게 크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그 공학자가 하는 일을 제가 철강으로 예를 들었고요. 이거는 뭐 철강을 만드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역사를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구리 뭐 이런 게 좀 빠르고, 그런데 이 가장 오래된 금속이 기원전 6000년,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8000년 전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가 뭐 지금 100만 년도 사실은 한 200만 년 된다고 그러는데 200만 년에 비해서 6000년, 8000년은 굉장히 작죠. 왜 이렇게 작을까? 그리고 기원전에는 7개뿐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나중에 배울 때 보면 금속이 한 100개쯤 됩니다. 그런데 100개쯤 되는데 그 기원전까지 7개, 그리고 17세기까지도 12개. 17세기가 불과 4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금속을 못 쓰는데 그 금속은 이제 아까처럼 만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지금 했습니다. 기원전에 7개의 금속의 공통점이 뭐냐? 800도씨 이하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까지 인류는 그 과학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 보고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한 5개 정도인데 이 5개는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책을 읽으면 연금술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금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금이라고 추측했던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연하고 백금은 사실은 중국이나 남비에서는 미리 쓰였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늦어가지고 중세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연이나 백금은 나중에 데서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거. 그러고 나서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 18세기 100년 동안에 18세기 이전에 12개였는데 100년 동안 12개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코발트, 니켈은 이제 전반기인데 후반기, 다시 말하면 175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무려 10개나 되는 금속이 발견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 이 사람들의 기여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제대로 이제 슐러나 프리스틸리, 라보아제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배우지 못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소를 발견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산화물에서 금속과 산소를 띄어내야 된다 그랬는데 산소라는 게 존재하는 조차도 몰랐다가 1850년이 넘어서 슐러가 처음으로 산소라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내고 이게 금속을 나눴더니 산소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거죠. 그동안 돌멩이로 알았던 게 사실 금속하고 산소의 결합물이네. 그래서 이제 돌멩이들을 막 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날아가고 금속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게 알게 되는 순간 이렇게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공학의 발전에 도움은 되죠. 늦게 발견됐지만. 그러니까 철광석을 환원한 후에 철을 3,500년 이상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야 철이라는 게 뭐고, 이 철광석이 철하고 산소의 결합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보면 이제 금속이 엄청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가 다 밝혀졌는데요. 이 중에 실리콘하고 알루미늄 제가 빨간색을 해놨는데 왜냐하면은 이 두 개가 여러분이 흙을 들잖아요. 흙을 집으면 그 흙의 55%가 실리콘 옥사이드고요. 실리콘 산화물이고 그 나머지 45% 중에서 60%, 그러니까 25%가 알루미늄 산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집으면 사실은 그 안에는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1800년대 20년까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얘네들이 탄소가 있어도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전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볼타, 웰스테트, 암페어, 패러데이 다 여러분이 전기 쓰면 뭐 볼트, 전압, 뭐 암페어, 전류 이게 다 이 사람들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전기라는 거를 알게 되고 전기를 사용해서 금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탄소로 만들 수 없었던 금속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과학을 몰라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아까 했지만 청동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들고 이런 우리의 선조들은 몰랐어요. 그 돌멩이가 그냥 신비한 돌멩이인 줄 알았던 거죠. 그거는 마법의 돌멩이다라고 알고 저기는 철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18세기에 산소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알았던 돌이 그냥 그 모든 돌은 금속하고 산소가 합쳐진 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갑자기 20, 30년 만에 10개의 금속을 발견해내.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에 12개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기화학이 만들어지면서 전기를 가지고 금속을 만들면서 드디어는 우리 흙을 구성하는 실리콘, 알루미늄의 본질도 다 알게 돼서 이제 자연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 금속들이 다시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과학하고 기술은 주고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화학이나 과학은 좀씩 배웠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데 고등학생들은 많이 배웠을 거고 중학생들도 이제 화학은 배워서 화학식은 알죠. 그 식을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 식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Fe3O4가 산소 만나서 탄소 만나서 Fe와 CO2가 된다는 식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공장. 아까 그 공장 보여줬지만 환원시키는 데만 그 축구장 한 30개의 면적이 들어갔고요. 그 공장에 또 다른 게 굉장히 많죠. 그건 이제 만들어진 철을 이렇게 가공하는 겁니다. 철을 굳히고 판으로 눌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제 그 철을 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냉장고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 다 하는 거죠. 그게 다 공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공학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공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이제 이거의 목표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과학에서 공학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또 하나는 공학이 발전하는데 과학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공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내가 뭔가 좀 바뀌어서 없어졌는데 누가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과학자 한 명으로 이 기본 역사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역사책은 왕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써 있고 그거에 의해서 다 된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위해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조그만 나라에서 커서 페르시아까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 사람 또 그걸 사용하는 군인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지휘에서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도구를 만들고 공급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주 여행하는 건데요. 그 중에 거기 이제 수석 엔지니어가 어느 함장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When warriors got glories, engineers build the civi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번역하면 영웅,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장군,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영웅들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을 얻죠. 전쟁에 이기면 알렉산더가 왕으로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문명을 건설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듣다가 저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인터넷에 쳐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글입니다. 아마 스타트rek에서 거기 이제 명언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명언이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야만 쓸 수 있고, 물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게 인력에 도움되느냐?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우리 이제 칼을 만들면 그 칼을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쓸 것인지, 또는 사냥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들이 정하는 문제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칼이 있어야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제가 사진 두 개를 보여주는데,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뭔지는 여러분 다 알죠. 왼쪽에 있는 거 에펠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게 왜 이거 두 개를 내가 보여줬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두 개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굉장히 다르죠. 그죠? 하나는 파리에 있고, 하나는 워싱턴에, 뉴욕, 워싱턴에 있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이요. 하나는 설계한 사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에펠탑하고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자유의 여신상에서 저 껍데기를 드러내면 안에는 똑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에펠이 이제 에펠탑을 설계하고 싶은데 이 에펠탑은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탑입니다. 그 300m가 넘고요. 만들어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은 게 180m였으니까 갑자기 높인 거고요. 근데 에펠이 이제 그 높은 거를 설계하려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자유의 전신상을 이제 프랑스와 미국에 선물로 만들어 준 건데, 그때 요 자유의 전신상 안쪽에 토대를 에펠탑의 축소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동일한 건데 이제 에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제가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예로 들은 건데, 에펠탑이 이제 1889년에 만들었고요. 300m입니다. 물론 자유전상은 작아요. 한 100m 정도, 그러니까 축소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펠탑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 350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았던 빌딩이 이제 무역센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무역센터가 한 10몇 년 세계에서 가장 높다가 이제 시어즈 타워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ECD 국가들은 더 이상 높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누스 타워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에 해당하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높다가 현재는 이제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는 한 700m가 좀 넘는 건물인데요. 이러한 높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는 거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다양한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모양도, 여기 이제 페트누스 타워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건축 건물들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 에펠탑이 가능했던 게 그 연철이라고 하는 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장 높은 건물은 돌하고 벽돌로 만든 성당들이었어요. 성당들은 벽체를 두껍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봐야 이제 한 180m 정도가 한계였는데 갑자기 300m 건물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물들도 지어지려면 요 가운데 쪽에 엄청나게 굵은 그 힘을 받아주는 그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지대는 보통 두께가 한 40cm, 폭이 한 1m 되는 것이 몇백 미터 높이로 서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진 나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높은 건물일수록 지진이 나도 안전해요. 훨씬 더 안전도를 높여야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축물의 예인데요. 이게 가능할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잘 이용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이제 공학자들의 일인 거죠. 요건 좀 다른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인상주의라고 하는 그림, 아직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 상식을 누릴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자꾸 늘어가야 되는데요. 인상주의가 굉장히 아주 큰 그 그림의 변화입니다. 인상주의 전까지는 그 움직이지 않는 정물을 그렸는데 인상주의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야외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도 이게 요 순간이 오래 가지 않죠. 이게 그 달의 각도가 바뀌고 해의 각도가 별의 각도가 바뀌면 이 그림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시시각각의 그림을 그리는데 야외에 나가서 보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는 그릴 수가 없고 오른쪽에 있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그 인상주의는 뭐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 많죠. 뭐 세잔이니 마네니 모네니 뭐 고훈이 많은데 과연 인상주의가 왜 19세기 말에 등장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대답하기는 뭐 세잔느가 우연히도 그때 태어났다. 그때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 전에 태어난 사람도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유화였는데요. 유화는 이제 기름하고 이게 섞여 있는데 이게 바깥에 꺼내놓으면 그게 말라요. 그래서 바깥에서 유화를 보관할 수가 없었고 유화를 어디다 보관했냐면은 돼지의 오줌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했고 실내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존 랜드라는 사람이 1841년에 이 물감을 담을 수 있는 튜브, 여러분 이제 그 미술 시간에 튜브 이용하죠, 그죠? 거기 유화가 담겨 있어요. 유화의 재료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림 그릴 텐데 그 튜브가 1841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 주석을 갖고 만든 건데요. 그러면서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사람들이 이 튜브에 물감을 담아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당시에 나오고 싶어 했던 그 화가들이 인상파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만약에 50년 늦게 발견됐으면 인상파의 선구자는 세잔느나 고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가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게 50년 전에 개발됐어도 또 다른 50년 전에 드라큘라나 이런 사람들이 유화의 선구자, 그러니까 인상파의 선구자가 됐을 겁니다. 물론 뭐 그림은 이 화가들이 잘 그렸지만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세잔느 같은 사람들은 파리에 살면서 저 남부 프랑스 해안에 가서 그림 그려. 왜 그랬냐? 그때 기차가 만들어져 갖고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는데 가장 큰 거는 이런 것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공학자들의 역할이 그런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그런데 이제 공학은 한순간에 어떤 아이디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공학자들이 어떻게 서로 협업했는가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사진의 원리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물체에 동그란 구멍을 놓고 이렇게 비추게 되면 역상이 생겨요. 근데 그 역상을 뭔가로 고정시키면 사진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정시키는 게 사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왜냐하면 구멍을 뚫어 놓으면 역상이 생기는 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껌껌한 텐트 같은데 구멍이 나면 반대쪽에 앞에 있는 게 상이 배치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집트 벽화에 있는데 이집트 벽화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그걸 고정하는, 그걸 사진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아까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는데 바깥을 그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커먼 암실의 방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요. 그러면 벽에 바깥의 풍경이 거꾸로 비칩니다.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파리에 있는 풍경 그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오브스큐라 부르는 건데 그걸 이제
바로바라는 사람이 렌즈를 대가지고 아주 명확한 상을 거둬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실 장자에서 18세기까지 화가들이 이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닙스라는 사람이 빛을 고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그 생각을 하기 신기한데, 그래서 1818년에 이미지를 3개월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역청이라는 걸 유리판에 코팅해서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 이미지가 남더라는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26년에 주석판에 코팅을 해서 세계 최초의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게 헬리오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자기 창문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제 고정을 한 거죠. 요건 아직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한 단계 나가서 28년에 음판에 요오드 전기를 노출시켜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가 특허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어떤 사진에 이제 특허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조명 전문가인데 닙스하고 사진을 이제 공동 개발하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는 너무나도 사진 찍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어요. 사람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닙스가 이제 돌아가시고 다게르가 혼자 작업해서 1835년에 요오드 전기를 작용해서 이미지 고체관 현상을 발견해서 노출 시간이 8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닙스 거는 8시간을 노출시킨 거니까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30분이면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가능은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다게르가 만든 사진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역시 파리 풍경인데 아주 선명해졌죠, 아까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뭐냐면 구두 닦기예요. 서서 구두를 오랫동안 닦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초의 사진에 출연해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찍었고, 그래 이제 이 다게르는 다게르 타입이라 그래서 사진 현상 과정 확립하고 이렇게 자기가 특허를 받았는데 이 특허를 자기가 쓰질 않고 프랑스 정부에 그냥 헌납을 하고 그 대신 연금을 받는 걸로 하고 이제 프랑스 정부가 특허를 다 풀어버려 가지고 사진이 확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30분이 걸리니까 이때 찍었던 사진들은 전부 엄숙하죠. 30분간 앉아있다 보면 다 엄숙해서 초등아들이 엄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노출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 순간 장면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동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사진을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말이 달리는 모습을 재현한 건데, 이때 이제 왜냐하면 이 무이브리치라는 사람이 요 사진을 왜 찍었냐면 우리 스탠퍼드 대학을 만든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말이 뛰어 올랐을 때 다리가 서로 안쪽으로 모이는지 바깥쪽으로 나가는지 그걸 갖고 친구하고 내기를 했어요. 그걸 증명하는 걸로 찍었는데, 이건 보시면 굉장히 동영상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이제 코닥이라고 지금은 사실은 전설 속의 회사가 돼버렸지만 휴대용 카메라 코닥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회사 이름을 코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암실에서부터 시작돼서 암실 상자, 이게 1568년, 그리고 1826년에 닙스, 다게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사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컬러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쟁하다가 이제는 사실 이런 옛날식 사진기 찾기 힘들죠. 여러분 다 핸드폰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CCT 소자가 나오고 기록식 사진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지금 사진기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의 발전은 이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씩 해가면서 발전하는 게 공학의 일입니다. 좋은 거는 할 일이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점이자 장점은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고 싶으면 남하고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혼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뭘 개발하든지 여러분 전화기, 삼성 핸드폰이 또 새로 나와서 이제 요즘 또 붐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 개발하는데 수천 명이 협력해서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의 공학은 여러 가지 합쳐진다 이렇게 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결론에 가까운 건데요. 공학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비행기는 뉴턴의 F는 ma라는 제일 법칙,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거 하나에서부터 유체역학, 정력학, 동력학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안에 이제 태우죠. 전지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카본이 산소만 넣어서 CO2가 되는, 그게 이제 그 연료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쳐서 요런 이제 과학적 원리를 갖고 우리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듭니다. 근데 실제 그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걸 응용하는데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수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수없이 다른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수없이 다른 방식의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양자역학, 그 다음에 V는 II라고 하는 어떤 이 저항,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산수학, 이걸 합친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수없는 전자제품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원리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하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의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도 원리는 F는 ma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힘의 움직임인데 거기서 구조역학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안정된 건축물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의류학 같은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옷도 이게 다 과학입니다. 이 옷이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색깔도 들어가죠. 색깔을 위한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합성 섬유 이런 것은 합성 섬유들의 중합 반응에서 나일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섬유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이런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고등학생들은 배웠을 겁니다. 생산의 3요소라고 해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요것을 이제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천연자원과 인적자원과 자본인데 최근에 와서 4요소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요소가 뭐냐? 지적자원입니다. 우리의 두뇌 능력이 있어야만 뭔가 만들어진다. 그 지적자원은 뭐냐면은 인텔리전스 리소스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지적자원의 주 구성원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또 하나는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직업의 90% 이상이 공학 또는 공학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공학자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뭐 어쨌든 오늘은 공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이미 공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뭐 없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공학자가 되고자 하면 일단은 이게 글자가 틀렸는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글자가 바뀌었네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정확한 실험과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여기 빼먹었는데 아까 얘기하면서 남들하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공학자가 돼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